유산은 필요 없습니다. 연금만 받는 가난한 사람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이 내뱉은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부엌에서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운 식빵과 달걀 프라이,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그냥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오늘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요.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바라보는 것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답답합니다. 연금만 받으시고 돈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살림에도 부담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을 붙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2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3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9살 민수를 혼자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민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도 식당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는 모아둔 돈으로 집 계약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돌봐주며 맞벌이를 하는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쯤 되시죠? 그 돈으로는 생활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수진의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살기가 넉넉한 게 아닙니다. 지우 교육비도 계속 들어가고요.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민수는 끝내 제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은 아이 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제 중학생이니까 자기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내 방마저 빼앗기는 걸까? 수십 년 동안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는 이제 그들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연금만 받는 가난한 사람. 그 말은 무거운 돌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 부부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수진은 제 옷차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옷 10년도 더 된 거 아닌가요? 너무 없어 보여요. 손님이라도 오면 솔직히 창피합니다. 그 옷은 오래 입은 옷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쩡한 옷을 버린다는 것은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아껴 쓰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며칠 뒤에는 민수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할인 상품만 사오셨어요? 냉장고 안에는 반가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좀 그만 사오시면 안 돼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제게 할인 상품을 고르는 것은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주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진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방에만 계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니? 나도 손주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은데.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모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다들 잘 사는 집 사람들이라서. 수진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 수진은 짜증이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겨.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 보이세요. 없어 보이는 티가 나서 창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주의 생일 잔치에도 저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없어 보인다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방 안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은 친구들에게 제가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수진의 병원 진료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기 검진이라고 해서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은 저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진과 아는 사이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수진 씨. 어머니와 같이 오셨네요. 보기 드문 일이네요. 그러자 수진은 당황한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저희 집 도우미 같은 분이에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우미라니. 설마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 저를 집안일 도우미라고 소개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여성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민수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도 그냥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잖아요. 그래도 도움이라고 했잖니. 그러자 민수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좀 제대로 입으시면 되잖아요. 항상 그런 옷만 입으시니까 그렇죠.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난 이제 정말 한계야. 언제까지 저 사람을 집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그러자 수진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정 때문에 같이 사는 것뿐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짐이야. 연금만 받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답답해. 민수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도 만만치 않고 전기세며 수도세도 다 돈인데 연금은 겨우 8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저는 벽을 짚은 채 겨우 몸을 버텼습니다. 진.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 모욕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날은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가 만든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선물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일이잖니. 그러자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값싼 선물은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 주시는 선물이라 더 부담스럽습니다.
수진도 곧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연금만 받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제 인생을 부정하는 말처럼 남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마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방에 누워 있는데 수진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거슬려. 가난한 사람은 정말 싫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게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전단지가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 목소리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을 나가주세요. 수진은 부동산 전단지를 제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곳은 모두 월세 30만 원대, 낡은 원룸과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어머니 연금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잖아요. 미리 알아봤습니다. 역에서는 조금 멀지만 사치 부릴 형편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건물, 욕실도 제대로 없는 낡은 방. 정말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곳이 저런 곳일까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그러자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집에 계속 계실 권리가 없다는 걸요. 그 말은 마치 제가 남의 집을 억지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가 함께 결정한 일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한계예요. 매일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비웃으며 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도 원래 민수 씨 명의잖아요. 민수도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건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이랑 오래된 가구 정도뿐이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수진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남길 유산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사는 건 과분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대출도 제가 갚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방 하나 쓰셨을 뿐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살 때 제가 보태준 돈도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녁까지는 꼭 나가주세요. 짐은 박스 3개까지만 가져가세요.
그 이상은 전부 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쓸모없는 물건들이잖아요. 쓸모없는 물건. 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두 사람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잡동사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나갔다 올 테니까 돌아오기 전까지 짐을 싸놓으세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집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내보내는구나. 40년 넘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통장에는 두 사람이 결코 알지 못했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간 뒤 저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역 앞에 있는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입구 앞에 서자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희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 상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자산을 관리해 주는 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산 인출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팀장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의 예금과 신탁 자산을 모두 합하면 현재 총 자산은 32억 원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출 금액이 상당히 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집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부동산 자료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에 있는 지은 지 5년 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입니다. 매매가는 18억 원입니다. 네,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김 팀장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제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게 남은 것은 보험금과 도시 외곽의 작은 땅 한 필지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보험금과 땅을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땅을 판 돈과 보험금을 예금과 신탁에 나누어 맡겼습니다. 그렇게 모인 재산이 어느새 32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저 혼자 편하게 살려고 지켜온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민수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아껴온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저를 짐처럼 여기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지켜온 이 돈을 민수에게 남겨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모든 일을 마치고 은행을 나왔을 때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와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한복, 그리고 오래도록 간직해 온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 모든 것은 상자 3개에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72살.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무렵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에는 최고급 이사 서비스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하얀 트럭은 조용한 주택가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 고객님, 이사를 맡게 된 직원입니다. 하얀 장갑을 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짐은 많지 않지만 소중한 물건들이니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민수와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고급 이사 업체라고? 수진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민수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 대로 이 집을 나간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싼 이사업체를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내가 준비한 일이다. 직원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있던 오래된 가구들도 마치 값비싼 작품을 다루듯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는 수첩을 꺼내 주소를 확인한 뒤 천천히 읽어 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곳이다. 순간 수진이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기요? 거긴 최고급 주택가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구나. 민수와 수진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월세만 해도 엄청 비쌀 텐데.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월세가 아니다. 집을 샀다. 제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샀다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어제 계약을 끝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사신 겁니까?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산은 모두 합쳐 32억 원이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2억이라고요?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연금만 받고 사시는 분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금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그 땅이 개발되면서 값이 크게 올랐다. 그 돈을 예금과 신탁에 나누어 맡겼다. 그렇게 지금의 재산이 된 것이다. 너희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니? 어차피 그 돈은 언젠가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연금만 받는 가난한 사람으로 단정했고 짐처럼 여기며 집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지. 가난한 사람의 유산은 필요 없다고. 내가 죽으면 장례비가 더 많이 들 거라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한 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남는다. 그때 이사 직원이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모든 짐을 실었습니다. 새 집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민수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라.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아. 민수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급 이사업체 직원이 차 문을 열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나는 이 집을 떠난다. 이제 가난한 짐은 더 이상 너희에게 방해되지 않을 거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다급하게 차를 따라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속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원했던 결과니까. 새 집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정원은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사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는 이웃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또래들과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한 수강생이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림이 정말 멋지네요. 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만 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운도 없고 몹시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잠깐 이야기 정도는 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도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저희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구나. 수진도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수진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물었습니다. 몰랐다고? 몰라서 나를 내쫓은 거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번에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구나.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본 모습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억하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이를 악물고 이래서 너를 키웠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하고 집 살 때 보태준 돈, 그 돈은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었다.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았고 시간이 지나자 모두 잊어버렸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참 슬프구나. 민수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짐이라고 했다.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대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한 번 무너진 신뢰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본 뒤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유언장을 작성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는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수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남은 재산을 전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이 교육도 해야 하고 집 대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다. 가난한 짐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라. 민수는 절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하며 살았다. 지금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사랑과 신뢰는 다른 것이다.
너희는 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설령 내가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이었다고 해도 너는 어머니를 끝까지 소중하게 대했어야 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머니. 민수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두 사람은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이런 결말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관계는 후회만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림 교실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영희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무언가 마음속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영희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72살. 저는 이 나이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